자, 이번 시간에는 그 환 업무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은 크게 두 가지 나눠집니다. 내국환하고 외국환인데요. 여러분이 환이라는 말이 나오게 되면 멀리 있는 사람끼리 거래하는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 대표적인 게 이제 무역에서요. 무역은 멀리 있는 사람끼리 거래를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환 업무가 많이 포함되게 됩니다. 자, 우선 내국한 업무를 잠깐 볼게요. 자, 내국화는 국내에서 돈을 주고받는 거예요. 멀리 있는 사람끼리. 그래서 이제 국내에서 돈을 주고받는 게 송금한 계좌이체, 그다음에 대금 추심, 지로제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송금한이라는 것은요, 보통 이제 송금수표, 우체국에서는 이제 송금수표를 이용합니다. 그래서 원래 돈은요, 분실 위험이 있어요. 그래서 돈을 보내면 안 됩니다. 우편으로도요. 돈은 금융기관끼리 직접 가고요. 금융기관에서 금융기관으로 돈을 보내고, 그리고요, 여기에 그 소비자가 있으면, 자, 이 사람한테는 송금 수표를 보내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수표를 받아가지고 그 금융기관에서 돈을 찾겠죠. 그죠? 요것을 송금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은행에서도 하고요. 우체국에서도 합니다. 송금 수표를요. 그 다음에 이제 계좌이체는 여러분들 많이 보셨죠? 그죠? 계좌를 통해서 입금을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는요, 계좌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기에 예금 계좌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예금 계좌가 없으면 계좌이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어, 그 다음에요, 대금 추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추심이라는 것은요, 콜렉션이라 그래요, 영어로. 즉, 대신, 콜렉션이라는 것은 뭐냐면, 어, 콜, 레, 아, 어쨌든, 콜렉션이라는 것은 뭐냐면, 무엇을 수거하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하면, 우리가 콜렉트 콜이라는 거 아시죠? 콜렉트 콜은 뭐예요? 수신자 부담이죠. 그러니까, 콜렉트라는 것은 뭐냐면 은행이 대신 돈을 받아주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추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은행을 통해서 돈을 받는 방식, 그것을 대금 추심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요, 지로제도는요, 지로 계좌가 있습니다. 이 계좌를 통해서 개설하고요, 사람들이 그 계좌로 돈을 지급하는 방식, 송금하는 계좌로 자금을 이체시키는 거. 그래서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송금한, 계좌 이체, 대금 추심, 지로제도.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163페이지에 보시면 이 송금안의 취결 결제가 나옵니다. 우선 이제 송금 의뢰서를 금융기관에다 주면요. 송금안 취결 통지를 하게 되고요. 아, 아, 송금 의뢰서를 함께 그 은행에다가 제출을 하면 송금인은 송금수표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요, 금융기관은 이 수취인이 있는 곳에다가 돈을 넘긴다 그랬죠. 그죠? 그러면 송금인은 이 송금수표를 수취인한테 주면 돼요. 그러면 돈은 여기 와 있겠죠. 그죠? 그러면 자, 이 사람이 수표를 제시하면 돈을 지급해 주는 방식입니다. 자, 요게요, 여러분들 무역에서도 사용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봐두셔야 됩니다. 자, 요거는 외국한 업무나 내국한이나 비슷하긴 한데 조금 달라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그 화물환에 대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요,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별표 3개, 물론 뒤에 무역을 하면서 또 설명을 할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일단 이해를 어느 정도 해두시면 그러면 훨씬 더 수월할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아주 많이 사용하는 방식이거든요. 자, 화물환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환어음이 있습니다. 환어음. 환어음에다가 상품에 관련된 서류가 있어요. 이 서류를 같이 첨부해서 사용을 하면 이것을 화물환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할게요. 자, 우선 수출상이 있습니다. 수출상. 자, 수출하는 사람은요, 물건을 미국으로 보내야 되겠죠. 미국과 거래를 하니까. 그래서 수출상은 자, 물건을 선박회사한테 주고요. 선적을 합니다.
그러면 이 선박회사는 이 물건을 선적했다라는 선화증권을 줘요. 선화증권. 자, 상품을 넘기고 그 대가로 선화증권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수출상은 환호음하고요. 그 다음에 선화증권을 묶으면 이게 화물환이 된다 그랬잖아요. 이 화물환을 국내에 있는 은행에다가 제시를 합니다. 그러면 이 은행은요. 자, 어음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어음 할인이 있고 어음 대출이 있었죠. 자, 어음을 할인을 하게 되면 매각한다 그랬잖아요. 은행이 삽니다. 이 서류를. 또 어음 대출은 자, 그 어음을 맡기고 돈을 빌리는 방식이고요. 어쨌든 이 은행에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수출상은 돈을 받았어요. 자, 그러면 이 은행은요. 자, 미국에 있는 은행에다가 자, 환홈에다가 선화증권을 첨부하면 이게 화물환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요것을 미국에 있는 은행으로 보내요. 신용장이라는 것은요, 나중에 뒤에서 또 얘기를 할 텐데, 이 전체 거래를 담보하는 겁니다. 전체 거래를 은행이 보증하는 것을 신용장이라고 얘기해요. 자, 그래서 환홈, 그리고 이 두 가지만, 그러니까 환홈과 선화증권, 원래는 여기에 BL과 인보이스가 들어가는데요. 요것을 화물환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서류를 은행에다가 주면 이 은행은 자, 돈을 주거나 아니면 수입자한테 받아주겠죠. 그죠? 자, 어쨌든 B은행은요. 이 서류를 받아서 한국에 있는 은행에다가 돈을 줍니다. 그럼 여기까지 끝났어요. 그죠? 자, 그러면 자, B은행은 선화증권을 들고 있겠죠. 그러면 수입상한테 자, 배가 도착을 하면 이 선화증권이 없이는 물건을 찾을 수가 없어요. 수입상은. 이 물건을 대표하는 증권이기 때문에 이게 유가증권이라고 그랬잖아요. 처음에 할 때. 자, 유가증권은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자본증권, 상품증권, 그 다음에 금전증권. 그래서 이 선화증권은 유가증권입니다. 그래서 이 상품을 대표하는 거예요. 이 선화증권이 없이는 수입상은 물건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선화증권을 이 은행이 가지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 이 은행이 자, 내가 선화증권 가지고 있으니까 돈 가져와. 그러면 이 수입상이 은행에다가 돈을 지급합니다. 대가로 선화증권을 주는 거예요. 수입상한테. 그러면 수입상은 선화증권을 확보했으니까 물건을 찾아서 끝나겠죠. 그죠? 그리고 은행은 자, 이 수입자로부터 돈을 받았으니까 끝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화물화는 이렇게 거래가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니까 꼭 이해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이번에는 이제 추심입니다. 추심이라는 것은 콜렉션이라고 그랬죠. 콜렉션. 콜렉션이라는 것은 뭘 수거한다든지 수집한다든지 자, 이런 것을 우리는 콜렉션이라고 합니다. 즉, 돈을 회수하는 거예요. 근데 누가 회수를 하냐면 추심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은행이 회수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요. 똑같아요. 자, 여기 은행에다가 자, 환호음을 넘깁니다. 무역에서 많이 한다 그랬죠? 추심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이 은행은 여기 은행에다가 보내요. 미국 은행에다 보내서 자, 은행이 어음이 왔으니까 자, 요걸 저기 돈을 받아주세요. 그러면 자, 이 은행은 다시 이 사람한테 채무자한테 지급 제시를 합니다. 자, 어음 주세요. 자, 어음에 대한 돈을 주세요. 그러면 이 사람이 그 어음에 대해서 돈을 갚겠죠. 추심 대금을 입금합니다. 그러면 이 은행은 그 돈을 다시 한국에 있는 은행에다 줍니다. 그러면 이 은행은 돈을 받았으니까 다시 수출자한테 돈을 주는 거예요. 자,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추심 의뢰라는 것은 이거는 이제 신용장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 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추심 의뢰를 하면 이 한국에 있는 은행이 미국에 있는 은행에다가 어음을 제시하고요. 이 미국에 있는 은행은 미국에 있는 수입자한테 제시를 해서 돈을 받으면 한국은행에서 보내서 수출자한테 주는 방식, 이것을 추심환이라고 합니다. 이해하셨나요? 자, 그러면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은행의 부수 업무가 있습니다. 자, 우선 보호예수 업무가 있습니다. 이것은 여기에는 봉합예수가 있고요. 개봉예수가 있고요. 대여금고가 있습니다. 자, 은행에서 귀중품이나 서류를 보관하는데요. 봉합예수는요. 그러니까 함을 봉합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은행은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를 모릅니다. 이것을 봉합예수라고 해요. 자, 개봉예수는요.
은행한테 제시를 한 겁니다. 자, 이 물건 안에 뭐뭐가 들어가 있습니다라고 보여주고 그리고 맡기는 겁니다. 그것을 개봉예수라 그래요. 여러분들 수영장에 가보면 기준 부품 맡기잖아요. 그러면 그냥 금고를 하나 빌려가지고 거기다가 여러분 휴대폰이나 지갑을 넣어서 그냥 잠가버리면 거기 있는 직원들은 모르죠. 그죠? 그것을 봉합예수라고 하고요. 아니면 여러분들 수영장 가가지고 자, 휴대폰이나 지갑을 맡기면 그 사람들이 금고에다 넣고 거기다 영수증을 써준다든지 이렇게 하는 게 있죠. 그것은 개봉예수입니다. 그러니까 봉합예수과 개봉예수는 차이점이 은행 직원이 아느냐 모르느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대여금고는요, 은행에서 금고도 빌려줍니다. 그것을 대여금고라고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은행에서 하는 업무가요, 신탁 업무가 있습니다. 자, 그 돈을 맡겨서 이것을 불려주세요, 투자를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것을 금전신탁이라고 합니다. 또 유가증권 신탁도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주식이라든지 이런 걸 맡겨서 관리를 해달라는 겁니다. 그것을 유가증권 신탁이라고 하고요. 증권 투자 신탁이 있죠. 유가증권은 뭐 여러 가지 전번에 했지만 금전증권, 다시 말하면 뭐 자본증권이라든지 아니면 상품증권이라든지 아니면 뭐 금전 자본증권, 상품증권, 금전증권, 자 이런 것들을 맡겨서 관리를 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또 뭐 부동산 관리도 해줘요. 그래서 관리 처분에 대한 부동산 신탁도 합니다. 이것을 신탁, 즉 맡기는 겁니다. 맡겨서 관리해달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대리 업무가 있어요. 대리 업무는 국고금의 출납. 그러니까 여러분 은행 가서 세금 납부하는 거 있죠? 그 업무를 은행에서 해줍니다. 그래서 주식의 수납이라든지 주식 채권을 모집해서 판다든지 아니면 배당금, 주식의 배당금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뭐 지급한다든지 공사채 원리금을 지급한다든지 이런 대리 업무도 합니다. 그 다음에 어음교환 및 환전 업무도 합니다. 뭐 환전은 여러분들 외화 바꾸는 거 여러분 아시죠? 외국화폐 교환. 그 다음에 이제 어음교환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A라는 은행과 B라는 은행, C라는 은행, 시중은행이 각각의 어음이 받은 어음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자기의 은행 어음이 아니라 다른 은행의 어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한 곳에 모입니다. 모여가지고요. 그것을 자기 은행끼리 것끼리 이렇게 분류를 해 정산을 하는 겁니다. 그것을 어음 교환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업무도 하고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은행에서 신용카드 업무하는 거 아시죠?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 지급보증 업무가 있습니다. 이것도 중요합니다. 지급보증 업무라는 것은 뭐냐면 가장 대표적인 게 아까 나왔던 신용장입니다. 신용장. 자, 여러분들 한국에 있는 수출업자가 저기 아프리카에 있는 업체와 거래를 하기가 어렵겠죠. 왜 그러냐면 국내 거리도 어려운데 외국에 있는 업체를 어떻게 믿냔 말이에요. 그죠? 자, 그래서 거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외국에 있는 은행이 그 수입업체를 보증한다면 우리는 거래할 수 있겠죠.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신용장입니다. LC입니다. LC, Letter of Credit. 그래서 이 신용장이 없었으면 오늘날처럼 이렇게 무역이 활성화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는 얘기는 뭐예요? 오늘날 이 무역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은행이다라는 겁니다. 은행이 없었다면 자, 우리가 직접 물건을 사가지고 현지에 가서 사가지고 가지고 와야 돼요. 굉장히 위험하기도 하고 돈도 많이 들어가겠죠. 힘도 많이 들고. 그런데 은행이 이러한 지급 보증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일곱 번째 팩터링 업무입니다. 팩터링 업무라는 것은 뭐냐면 매출 채권을 은행이 사는 거예요. 매출 채권을. 예를 들면 기업에서 A라는 기업이 B라는 기업,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B라는 기업에다가 자, 물건을 100만 불어치 수출을 했어요. 그러면 100만 불 받을 돈이 있잖아요. 그죠? 아직 돈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 은행 C가 원래는 자, A가 B한테 수출을 했으니까 B가 A한테 돈을 줘야 돼요. 그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걸 그렇게 하지 않고 C가 A한테 돈을 주고 100만 불을 주고 B로부터 돈을 받는 겁니다. 이것을 팩터링 업무라고 해요. 그래서 자, A가 B한테 판 것은 매출액이잖아요. 그래서 받을 돈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은행이 대신 돈을 A한테 주고 채권을 사는 겁니다. 그것을 팩터링 업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경업 업무가 있습니다. 뭐 증권 업무도 하고요, 펀드 업무도 하고, 보험 업무도 하고요, 신용카드 업무도 하고, 뭐 아까 했던 지급보증, 팩터링 업무, 자, 이런 업무들을 하고 있다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일반 의미의 금융 영업이 있는데요. 뭐 창구 사무 업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은행 가보시면 뭐 입출금 거래라든지 출납 거래, 외국환 거래 뭐 이런 것들을 하고요. 기업을 대상으로도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고객 발굴 상담, 거래 제한, 협상, 거래 약정 뭐 이런 것들을 하고요. PB는 이제 프라이빗 뱅크라 해서 여러분들 그 VIP 있죠? VIP. 그러니까 큰 고객들을 대상으로 그 사람의 재산을 직접 관리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각종 정보를 제공해서 분석해서 자산에 대한 상담 자문을 해주는 거. 이것을 PB 업무라고 합니다. 요거는 좀 알아두세요. 그 다음에 카드 영업하고요. 금융상품, 각종 투자 상품을 개발하고요. 그래서 이게 좀 문제 많았죠. 요즘 최근 들어서. 그 다음에 금융 영업 지원도 해주고 있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이번엔 특수 업무입니다. 특수은행입니다. 특수은행은요, 특별법으로 만들어진 은행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특수은행이라고 합니다. 즉, 산업은행은 산업은행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특수은행 그러면요, 아, 여기에 관련된 법이 있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면, 한국산업은행법이라는 게 있고요. 한국수출입은행법이 있습니다. 한국은행법도 있기 때문에 특수은행인 거예요. 그 다음에 기업은행법도 있고요. 그 다음에 농협, 은행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협 중앙회도 있고 중앙회법도 있고요. 그래서 자 이런 특별법에 의해서 관리되는 것을 특수은행이라고 합니다. 자 산업은행은 주로 장기산업금융을 담당하고 있고요. 한국수출입은행은 해외 수출입과 해외 투자 뭐 이런 것들에 관여하고요. 기업은행은 주로 기업을 지원해서 하는 거죠. 그다음에 농협이 있는데요. 농협은 또 주의할 게 하나 있습니다. 농협중앙회는 특수은행입니다. 농협은행이지만 그래서 여기는 은행이에요. 안전한 은행이죠. 그런데 농협저축은행이 있습니다. 요건 비은행이에요. 비은행. 은행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의하셔야 돼요. 똑같이 우리는 농협이라고 부르는데 하나는 은행이고요. 하나는 은행이 아니다라는 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수협은 수협중앙회도 특수은행입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이번 시간에는요, 은행이 아닌 예금 취급 기관을 얘기를 하려고 하거든요. 여기는 은행이 아닙니다. 그런데 자금을 빌려주는 거예요. 마치 은행처럼 보여요. 그래서 우리는 일반 사람들은 여기를 은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은행법에 의해서 설립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는 아무래도 감독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위험한 데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두시고요. 잘 봐두세요. 자, 우선 이제 비은행 예금 취급 기관은요, 크게 한 네 가지가 있습니다. 상호저축은행이 있고요, 신용협동기구가 있고요, 우체국 예금이 있고요, 종합금융회사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상호저축은행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일반 사람들은 이것을 은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 은행 아닙니다. 여러분 예금이 금융기관이 부도가 나면 국가에서 5천만 원까지 보장을 해주잖아요. 그것은 은행의 경우에 그렇습니다. 상호저축은행은 은행이 아니기 때문에 국가에서 보장해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다 저축을 해서 이 기관이 부도가 나버리면 그냥 손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대단히 위험하니까 잘 봐두셔야 돼요. 또 신용협동기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자율은 좀 높지만 은행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서 감독이 안만해도 또 은행보다 약하기 때문에 사고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비은행 예금 취급기관이라고 해서 다 위험한 게 아니에요. 우체국은요, 국가에서 운영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가장 안전해요, 여기는. 우체국은요. 그래서, 우체국이 국가에서 운영하는 곳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또 종합금융회사, 여기도요, 돈을 빌려줍니다. 이자율도 많이 높아요. 그렇지만 여기는 은행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고가 나면 그냥 예금이 날아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건 우리가 일상적으로 은행처럼 보이고 또 때로는 상호저축은행처럼 은행이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여기는 은행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렇다고 그러면 비은행은 다 위험하냐? 우체국은 안전하다 그랬죠. 그래서 잘 보시고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분할 수도 있어야 되고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요. 금융기관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여러분들 많이 도움이 됐나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저축을 한다든지 이럴 때도요. 또 국가에서 여러 가지 금융정책을 할 때도 이제 뉴스를 보면서 많은 것을 이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